이야기는 폭풍우 치는 날 시작해. 어두운 저택 위에서 말없는 암살자 아키라가 또 다른 암살자와 맞서는데 같은 먹이를 노리며 실력 차에도 불구하고 대항하는 라이벌 암살자는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망토 안에서 숨겨진 무기를 꺼낸다. 그는 아키라에게 칼날을 던지며 돌진하지만 놀랍게도 칼날은 그를 그냥 통과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남자는 검을 뽑아 아키라와 부딪힌다. 불꽃과 강철이 튀는 가운데 그들의 칼날은 거듭 충돌하고 아키라가 그 남자의 무기를 공중으로 쳐내버린다. 라이벌 암살자는 빠르게 전술을 바꿔 표창을 꺼내 날려보낸다. 아키라는 부드럽게 피하지만 상대방이 마지막 숨겨진 발사체를 쏘자 그의 눈앞에서 아키라가 사라진다. 조용히 그의 뒤에 다시 나타난 아키라.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빈틈을 찾지만 아키라는 모든 공격을 막고 그의 팔을 제압한다. 마지막 시도로 암살자는 칼날 부츠로 발차기를 휘두르지만 아키라는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팔을 꿰뚫은 뒤 다리를 부러뜨려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몇 가지 속임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암살자는 자신의 칼날이 아직 공중에 떠있다가 떨어져 자신에게 박히자 패배를 인정한다. 위협이 사라지자 아키라는 그림자처럼 저택 안으로 스며든다. 어둑한 방으로 들어서자 그의 목표물이 잠들어 있다. 잠시 망설이지만 이내 칼을 들어 임무를 완수하려 한다. 이 모든 것 훨씬 이전 아키라는 일본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평범한 오후 한 무리의 소녀들이 친구인 츠카사에게 점심에 같이 먹자고 초대했다. 그는 학생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했고 소녀들은 그가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는지에 감명받았다. 근처에서는 셜리라는 소녀가 방금 도와준 친구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다. 동시에 아키라는 휴대폰으로 조용히 소설을 읽고 있었다. 친구 나나세가 다가와 그에게 아이스케이크 소설을 재밌게 읽었냐고 물었지만 아키라는 그저 공짜인 건 뭐든지 읽는다고 대답했다. 웃으며 남이 쓰는 새로운 추천작이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아키라가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자 자리를 떴다. 몇몇 소녀들이 속삭였다. 나나세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궁금해하며 아키라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학교의 다른 모두에게 얼마나 투명인간 같은 존재인지 생각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아키라의 휴대폰이 깜빡이며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상한 먹물 같은 어둠이 교실 천장 전체에 퍼진다. 그 그림자들은 빛나는 원의 형태로 뒤틀리고 빛나는 문양들이 각 학생의 발 아래에 모인다. 모두가 충격에 얼어붙는다. 밝은 성광이 방을 감싸자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거대한 홀 안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혼란이 가득해지자 사제복장을 한 기묘한 남자가 앞으로 나선다. 그리고 왕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린다. 사제가 옆으로 비켜서자 위험 있어 보이는 남자와 어린 공주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룹 사람들 사이에서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을 유발하며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한다. 모르간이라 불리는 먼 세계의 통치자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들이 다른 영역에서 소환되었다고. 레티스 제국으로 대륙의 인간들이 사는 쪽에 위치한 왕국은 현재 악마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으며 그리고 왕은 전사들만이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흥분에 휩싸인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웅장한 모험을 환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제는 그 열정을 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진정한 영웅의 표식을 지녔다고.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각 학생은 빛나는 구슬에 손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들의 클래스를 드러내는 와키라는 이름의 소년이 먼저 나선다. 그리고 그가 비스트 해머 클래스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지만 사제는 그의 능력이 여전히 큰 가치를 지닌다고 안심시키고 다음으로 유키라는 이름의 소년은 자신이 디스인챈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모야는 기사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슈리가 자신이 힐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제는 발표합니다. 누구나 이제 자신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브 없이도 스스로 스탯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상태창을 엽니다. 그리고 나나세는 자신이 바람 속성 마법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라에게 어떤 클래스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 돌아봅니다. 아키라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자신이 암살자로 분류되었다고 밝히며 하지만 그의 수치가 터무니없이 강해서 당황합니다. 그때 츠카사가 오브에 다가갑니다. 그러자 오브는 영웅 클래스를 표시하며 밝게 빛납니다. 사제는 칭찬하며 반응합니다. 그의 스탯에 나타난 잠재력에 깜짝 놀라며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반장을 향한 그러나 아키라는 침묵하며 지켜봅니다. 그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츠카사가 영웅이라면 왜 그의 수치는 이렇게 인상적이지 못한가? 아키라 자신의 스탯이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월등한데 나나이가 그에게 클래스를 보여주라고 권유하자 아키라는 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마족 침략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믿지 않기에 숨어있기로 결정한 아키라는 은폐 마법을 시전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억제하기 위해 몇 초 후 메이비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키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이사기나는 자신의 상태창을 엽니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자 사제는 커스텀 장비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합니다. 배정된 숙소에서
아무도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안도한 아키라는 조용히 나머지 무리와 합류합니다. 은폐 마법 아래 몸을 숨긴 채로 복도를 지나가던 중 천장에 설치된 감시장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즉시 깨닫습니다. 왕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의심을 확신시켜줍니다. 왕을 믿는 것은 실수라는 것을, 하지만 아키라가 모르고 있는 것은 기사가 그림자 속에서 그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에 아키라는 사용되지 않는 창고를 발견하고 몸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라고 판단한다. 자리를 잡은 후 그는 몰래 다시 빠져나간다. 정보를 모으기로 결심하고 도시의 낯선 스카이라인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놀란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야. 그는 탑들 사이를 쉽게 넘나든다. 놀라워하며 자신의 강화된 능력이 얼마나 멀리 자신을 데려왔는지. 정찰 도중 그는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숨겨 엿듣는다. 방 안에서 공주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소환된 학생들을 순진한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희귀한 힘을 가진 왕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녀에게 그들의 계획을 진행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간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숨어 아키라는 눈을 가늘게 뜬다. 왕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잠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릴까 생각한다.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그 남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 왕은 갑자기 몸을 떤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방은 비어 있었고 그는 하던 일로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아키라는 몸을 숨긴 채 남아있다. 음식을 좀 챙기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지 말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왕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설득당하는 이상은 근처 테이블에서 치카사가 일어나 다른 학생들에게 연설한다. 그는 왕이 그들에게 강력한 선물을 준 것에 대해 칭찬하고 주장한다. 악마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을 돕는 것이 그에게 빚진 것이라고. 그의 연설에 휩쓸린 그룹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그를 따른다. 멀리서 지켜보던 에카르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왕의 가짜 이야기를 삼켜버렸다. 오후 늦게 왕실 기사단장 사례는 신병들을 모은다. 밖에서 첫 훈련을 위해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한다. 뽐내며 자신이 왕국의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그의 동료 줄스는 살며시 다가와 그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너무 들뜨지 말라고요. 그러자 사로는 설명했습니다. 소환된 모든 학생들은 한 달간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미궁으로 보내져서 실제 괴물들과 맞서기 전에요. 그들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확신시킵니다. 기본기를 가르쳐주겠다고요. 학생들은 앞으로의 일에 들떠 환호합니다. 아키라는 근처에 숨어있는 채로 사론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아키라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자리를 뜨자 사론은 질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훈련장을 빠져나갑니다. 아키라는 분수대 쪽으로 향하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론이 갑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요. 놀란 아키라는 자신의 은신 능력에 숨겨진 시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사론은 마법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에게만 통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기사는 자신이 신비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 에너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희귀한 특성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고 말이죠. 심지어 투명화 상태에서도요. 아키라는 본능적으로 칼을 잡습니다. 사론이 아군인지 적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령관은 재빨리 덧붙입니다. 아키라의 비밀을 밝힐 의도는 없다고요. 아키라는 그 기사가 왕실에 봉사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론은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왕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만남을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해달라고요. 잠시 망설임 끝에 아키라는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들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고 아키라는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를 읽는 것에 말이죠.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로는 아키라의 은신 스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아키라는 이미 최고 레벨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여전히 레벨 2라고요.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사이렌은 눈썹을 치켜떴다가 껄껄 웃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이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키라를 직접 훈련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더 강해지고 이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에 아키라는 흥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사이렌은 그 목표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생존을 위해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고는 아키라는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이렌은 미소를 짓고 그에게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요. 기사가 손을 내밀자 아키라는 그 손을 잡고 미소로 화답하며 예의를 표하는 의미로 자신을 제대로 소개합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키라는 인간과 악마 외에도 이 세계에 엘프와 수인족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키라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며 직업 레벨은 오직 몬스터를 물리쳐야만 오르지만 기술은 꾸준한 연습으로 연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매일 훈련하면서 사이렌은 아키라의
지구 이야기에 점점 더 매료됩니다. 스마트폰, 비행기 그리고 번화한 도시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며 아키라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옛세계를 당연하게 여겼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낯선 느낌인지를요. 얼마 후 사이렌은 질스와 함께 조용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질스는 궁금하다는 듯 묻습니다. 왜 아키라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말이죠. 사이렌은 그저 대답합니다. 아키라의 고향, 세계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놓칠 수 없었다고요. 질스도 그 이야기들이 흥미롭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이렌이 아키라가 진정한 영웅 클래스를 그리고 최대 레벨의 은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무심코 언급하자 질스는 충격에 굳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상 오직 최초의 영웅만이 그와 같은 최대 레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키라가 그 방으로 다가옵니다. 조스는 정중히 자리를 뜬다. 두 사람만 남겨두고 아키라는 세론에게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온 책을 건넨다. 그 책에 민감한 자료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세론은 그 책이 왕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썼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무해한 유리책으로 위장했다고 말한다. 아키라가 결국 밝혀낼 것을 알았기에 세론은 왕이 타락한 사람임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는 세상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자신의 뒤틀린 이득을 위해 아키라는 왕의 선발 프로그램을 떠올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세론은 덧붙인다. 왕실 기사들 중 많은 수가 왕의 통치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아키라는 그들이 왕을 제거하려 한다고 짐작한다. 가능한 한 피를 덜 흘리면서 세론은 그것을 확인해준다. 아키라는 현재 자신의 기술로는 왕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는 첫날 왕실 서재에 잠입했었다.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고.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세론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암살자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아키라는 조용히 생각한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알게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세론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아키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왜 세론 같은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신뢰하는지. 그래서 세론은 답한다. 아키라가 명확함과 본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왕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기를 거부했을 때처럼 처음부터 세론의 눈에 그 하나의 결정은 아키라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본능을 믿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방은 잠시 조용해진다. 아키라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연다. 자신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을 거의 알아봐주지 않았다고. 그 말에 세론은 당황한다. 그래서 아키라는 덧붙인다.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봐준 첫사람이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론은 가볍게 농담한다. 아키라에게 평화적인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자 모든 칭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키라는 옅게 비웃고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선다. 한 달간의 훈련 세션이 끝난 후 사이렌이 학생들을 모아 원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건설적인 식당으로. 그리고 그 후 미궁으로 영웅들을 배웅하기 위해 근처에 인파가 모이고 아키라는 조용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는지에 놀란다. 그의 시선이 모인 사람들을 훑는 동안 그는 멀리서 혼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한다. 순간 그는 그녀의 뒤에 나타나 조용한 질문으로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그녀는 확연히 짜증난 듯 비통하게 대답한다. 그들의 백성이 영웅들을 소환하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아키라는 침착하게 말한다. 그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저 말한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 후 걸어간다. 영웅들은 던전에 들어가고 몬스터 무리와 싸우게 된다. 그룹은 방심하다가 한 학생이 실수로 함정을 발동시키자 거대한 오거떼가 그들에게 덮쳐온다. 아키라는 짐승 중 하나를 쓰러뜨리고 사이렌에게 후퇴해야 하는지 급히 묻는다. 사이렌은 동의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강력한 적들을 쓸어버리는 신성 검수를 펼친다. 그러나 길을 막고 있던 그들이 던전문을 통과할 때 위험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또 다른 몬스터 무리를 만난다.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간적인 공황 상태에서 츠카사는 비상 연막탄을 기억해낸다. 공주가 비상용으로 주었던 그리고 터뜨린다. 폭발은 하급 짐승들을 하지만 연기 속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미노타우루스가 나타난다. 줄스가 방에 들어서자 나머지 일행과 함께 그는 그렇게 강력한 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낮은 층에 잠복해 있다. 아키라는 망설이지 않고 돌진한다. 거대한 공격을 피하고 미노타우루스 등 위에 올라탄다. 배지만 무기가 두 동강 난다. 괴물의 단단한 가죽 때문에 놀란 아키라는 반격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고 츠카사에게로 다시 달려간다. 츠카사는 겨우 서 있을 뿐이다. 죄책감에 휩싸여 츠카사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에게 영웅들이 혼자서 짐을 짊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학생이 이곳에서 훈련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싸우도록 할 때라고. 하지만 츠카사의 숨이 가빠지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아키라는 파티의 마법 해제사에게 나서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주문을 활성화한다. 어둠의 저주를 제거하며 츠카사의 두려움을 부채질하고 있던 그리고 저주가 풀리자마자 츠카사는 역류함을 되찾는다.
츠카사가 안정되자 아키라는 살인에게 몸을 돌려묻는다. 문의했던 기술을 사용할 때가 되었는지 살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노타우로스에게 부딪히는 번개를 발사한다. 경악한 학생들 앞에서 괴물을 기절시킨다. 순간을 포착한 아키라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괴물 뒤에 소리 없이 다시 나타난다. 궁극의 그림자 기반 마법을 펼칠 준비를 한다. 그림자에서 새까만 촉수들이 갑자기 솟아오른다. 미노타우로스를 붙잡고 그대로 몸을 관통한다. 괴물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아키라는 괴물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그 거대한 몸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잘린 머리만 남는다. 괴물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키라는 아직 그림자 능력에 대한 완전한 숙달을 이루지 못했고 에너지가 통제불능으로 솟구치기 시작한다. 다행히 사이렌이 달려와 그를 안정시키는 것을 돕는다. 아키라가 그 과정을 겪도록 지도하며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험이 지나간 후 촉수들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위험이 지나간 후 일행은 성으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사레는 임무를 완수한 아키라를 칭찬한다. 그 덕분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 기술이 엄청나게 강력하긴 하지만 그것은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사레는 정말 중요할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사레는 아키라에게 선물로 카타나를 건넨다. 그는 그 검이 원래 최초로 소환된 영웅이 단조한 것이며 수세기 전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키라는 그 무기에 감사한다. 하지만 그는 궁금했다. 왜 그에게 그런 전설적인 검을 주는 걸까? 왕국의 현 영웅인 츠카사가 아니라. 그러자 사렌이 대답한다. 츠카사는 이미 성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전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왕은 분명히 의심할 것이라고. 츠카사가 이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면 특히 사렌이 기술적으로 왕실 금고에서 훔쳤기 때문에 아키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무기를 받아들인다 생각한다. 그가 이제 바로 그 검을 휘두른다는 것이 놀랍다. 원래 영웅이 사용했던 하지만 그 생각은 그를 미해결 문제로 다시 이끈다. 츠카사와 관련된 그들이 그가 저주에 걸렸음을 확인했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완화시켰지만 저주 해제 주문으로 병의 근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아키라는 그 근원을 파헤치려 한다. 밤에 그는 공주의 침실로 잠입하여 그녀를 발견한다. 의식 도중에 빛나는 수정으로 츠카사의 저주를 강화하는 중이었다. 그녀의 마법은 그를 서서히 생각 없는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아키라는 수정을 깨끗하게 반으로 가른다. 저주를 무력화시켜야 할 주문을 방해한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아키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을 뽑아둔 채로 그는 그것을 공주의 목에 겨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한다. 그녀의 대답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왕을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키라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 의지도 없다. 그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야. 다른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녀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아키라는 칼을 내리고 조용히 떠난다. 그래도 아키라는 아마 그녀를 끝장냈어야 했다. 그가 떠나는 순간 공주는 자신의 벽장으로 걸어간다. 숨겨진 저주받은 수정 더미를 드러내며 그의 반 친구들 각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라는 몇 개의 조각을 사렌에게 가져간다. 그가 뭔가 알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사렌이 그것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그는 나직이 중얼거린다. 왕이 여전히 이 광기를 추구하는 것에 좌절하며 그는 아키라에게 이런 종류의 수정들을 전해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묻는다. 아키라가 공주와 직접 접촉했는지. 츠카사에게 있는 것을 파괴하는 동안 아키라는 그랬다고 인정하며 일부러 그녀와 대면했다고 말한다. 그녀의 동기를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사렌은 고개를 젓고 설명한다. 그녀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단계에서 그녀는 도구에 불과하다. 왕에게 조종당하는 그래도 사렌은 아키라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한다. 하룻밤 동안은 충분하니 좀 쉬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성에서는 안 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츠카사의 수정이 파괴되었으니 공주는 아마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다. 나머지 반 친구들을 아키라가 지금 더 안전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사렌은 확신한다. 성 경비대가 전면 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오늘 밤. 그러니 창고에 숨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야. 아키라는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사렌은 그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실수를 하는 건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의 역할은 이를 수습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렌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렌은 껄껄 웃는다. 아키라가 정말 자신에게 보답하고 싶다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내면 자신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하카라는 성 바깥에 나무 위에서 잠이 듭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소리에 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벽 안뜰에 울려 퍼지는 궁금해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몰래 돌아갑니다. 그는 경비병 무리를 발견합니다. 몇몇 그부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 중에는 츠카사가 있습니다. 아키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환해집니다. 그는 안도한 듯 보이지만 동시에 깊이 충격받은 상태입니다. 아키라는 잠시 마음이 놓입니다. 츠카사가 저주에서 풀려난 것처럼 보여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알아차립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츠카사는 혼비백산하여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아키라는 그저 쉬고 있었다고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군중 뒤의 광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습니다. 세렌 사령관은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슴에 단검이 박힌 채로 아키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세렌의 시신을 보고 압도당한 채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그의 그부들이 갑자기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차례차례 그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가슴에 박힌 단검은 아키라가 전날 사용했던 그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증거가 될 테지만 그들 모두는 그 단검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노타우루스 전투 중에. 그러니 이것이 그의 것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아키라의 행동은 항상 의심스러웠다고, 그가 원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라고. 아키라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공주가 반 전체를 저주했음에 틀림없다고. 그리고 여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사람은 츠카사뿐입니다. 그는 아키라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에게 이런 심각한 일로 혐의를 씌울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가 더 말을 잇기 전에 왕이 차가운 기색으로 도착한다. 권위적인 어조로 말한다. 왕은 아키라가 대역죄를 범했다고 선포한다. 사렌 사령관을 암살한 죄로 그는 직접 명령을 내린다. 아키라를 즉시 처형하라. 아키라는 공주를 흘끗 본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아주 희미한 비웃음을 포착한다. 그녀의 입술가의 맴도는, 그리고 그는 즉시 이 모든 것이 함정임을 깨닫는다. 아무것도 설명하려 해봤자 소용없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테니까. 경비병들이 칼을 뽑고 다가오자 아키라는 은신 스킬을 발동한다.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분노한 왕은 부하들에게 성 전체를 수색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당장 아키라를 찾으라고 한다. 한편 아키라는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움직여 접근한다. 질은 그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질이 그를 발견하자 그는 조용히 아키라에게 말한다. 사렌을 진짜 죽인 자들은 왕의 암살자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키라가 표적이 되었으니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질은 이어서 덧붙인다. 사렌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감했었다고.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 보급품 가방을 남겨두었다고. 아키라는 그에게 감사하고 보급품을 챙겨 왕국을 탈출한다. 그날 저녁 늦게 왕과 공주는 비밀리에 만난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왕은 사렌을 제거하는 것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다고 인정한다. 사렌을 제거하는 것이, 하지만 다행히 암살자들이 이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공주는 그에게 나머지 학급 학생들이 츠카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알린다. 다음 단계는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찾는 것이다. 동쪽 국가와 왕이 말한다. 학생들이 그 전쟁의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그 녀석이 혼자서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한다고.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공주에게 메가레이븐을 보내라고 말한다.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들을 보내 그를 추적하라고. 동시에 아키라는 막 던전에 도착했다. 사렌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숨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쫓길 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던전을 수색할 생각은 누군가를 쫓느라 던전까지 확인하려 들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은신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는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그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아키라는 은폐 스킬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강화된 감각에 의존하는 냄새와 청각 같은 감각이요. 하지만 그가 계속 강해지고 암살자 클래스가 랭크업하면 결국 모든 냄새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발걸음을 조용히 하고 심지어 체온까지 억제하여 자신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보스방은 10층마다 나타나며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보스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혼자 보스방에 들어가는 것은 큰 도박이지만 아키라에게는 딱히 상황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가 던전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키메라의 즉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키메라의 발톱과 송곳니를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때 뱀꼬리가 독액을 내뿜어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다리를 맞춥니다. 독이 그를 느리게 만들고 그는 전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짐승에게 틈을 주어 그의 등을 베어버리고 죽이려 달려들 준비를 하는 순간 피를 흘리게 합니다. 아키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림자 마법이 폭발하여 키메라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그것으로 그는 던전의 첫 보스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부상과 그림자 마법 사용의 여파가 겹쳐 그는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했음을 인지한 그림자 에너지는 자동으로 재생 모드로 전환되어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같은 시각왕성에서는 츠카사가 모두에게 수도 밖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보며 눈을 깜빡이며 그들이 지금 당장 마음을 쓰러뜨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괜찮은 변명처럼 들리자 츠카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반 친구들은 즉시 그를 제지했고 다시 앉아 헛된 꿈은 꾸지 말라고 했다. 자신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라면서 그 반응은 사이렌이 그에게 경고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죽기 전에 저주는 실제하며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카사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혼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뜻밖에도 몇몇 반 친구들이 앞으로 나서서 말한다. 그와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작은 그룹은 츠카사와 함께 서 있었다. 도시 경계 바로 바깥에. 도시를 떠나는 것이 너무 쉬워 조금 놀랐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치에 맞았다. 그들의 변명은 마왕을 무찌르러 가는 중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왕으로서는 좋게 비춰지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의 영웅들이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상황이 그렇게 정리되자 츠카사는 다른 이들에게 몸을 돌려묻는다. 왜 자신들과 함께 오기로 결심했는지, 특히 다른 모두가 고려조차 거부했을 때 말이다. 유키는 대답한다. 자신들 일행 중 누구도 더 이상 공주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아사히나가 입을 연다. 자신이 저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며 어쩐지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하지만 흐릿한 공주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 개의 수정들을 부쉈다는. 나중에 우리는 그 행동의 주체가 사실 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조작 능력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아세퀸의 몸을 제어하여 저주를 해제하기 위해 그리고 모두를 해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는 적어도 사이렌의 마지막 소원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 안도한다. 일행이 마침내 왕국의 국경을 넘어서자 아사히나는 아키라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그는 아키라를 더 일찍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한다. 그가 여전히 성 안에 숨어 있을 때 비록 저주에 걸려 있었다고 해도 그는 아키라를 변호해주지 못한 것에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 그가 원래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단 대부분은 학교에서 아키라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아사히나는 우연히 공사장에서 그와 마주쳤다. 교실 밖에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키라는 아르바이트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동생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사히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 역시 돌봐야 할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여동생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두 소녀는 그때 그 사실에 대해 웃었다. 다시 던전으로 돌아와 아키라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는다. 왠지 모르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꿈이었다. 아사히나를 만났던 날을 떠올리게 하는 꿈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사히나가 괜찮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는 또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떠올린다. 일본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닫는다.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분명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키메라에게 등에 베인 것을 그는 마땅히 느껴야 할 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자신의 상태창을 불러낸다. 아키라는 놀라운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능력치가 크게 향상되었다. 키메라와의 싸움 이후. 하지만 그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HP였다. 거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었던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자신의 그림자, 마법이 레벨 3 올랐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없다.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던전 더 깊은 곳으로. 아키라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대한 슬라임을 만난다. 그것을 베어가른 후 그는 아름다운 엘프 소녀가 안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그는 생각한다. 이것은 새로 잠금 해제된 능력 중 하나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세계의 눈을 활성화한다. 그것은 대상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즉시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기술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과부하가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는 도중에 기술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뇌가 타버리기 전에 엄청난 양의 지식으로 인해 Looking at her status, he notices her HP is dangerously low, barely 80%. Akira gently lifts her and carries her up to the 69th floor, where there is a calm water pool. He sets her down to rest and recuperate. Sometime later, she stirs awake, and Akira offers her water to help her recover. He tells her to try and get more rest, but she admits that she is too hungry to sleep. So he whips up a bowl of warm porridge and hands it to her grateful. The elf girl, who introduces herself as Amelia, digs in without hesitation. Once she finishes, she looks around and asks how she ended up here. Since her last memory was being much deeper in the dungeon, Akira tells her he carried her up to the nearest water source so she could recover safely. She is surprised by his kindness, admitting that no one has ever gone out of their way to help her TYAB, wholly when not even once. A few hours pass, and Amelia's back in top form. Together they descend all the way to the 80th floor. Akira starts to wonder why she is still tagging along, and he figures she would want to return to the surface after everything. But Amelia tells him she has no intention of leaving. She came down here to conquer the dungeon herself, and she is not leaving until that goal is met. Eventually they enter the boss chamber, and the moment they step inside, a massive dragon lunges at them. They leap in opposite directions to avoid being flattened.
Amelia reacts first, using gravity magic to pin the creature down, giving Akira a chance to strike. But just as he gets close, the dragon locks onto him and swats him out of the air, Bano de Cabal from the ground. Akira hears Amelia shout, telling him the dragon is tracking his mana signature, so he needs to disperse it throughout the environment. Problem is Akira does not know how to do that. So instead, he improvises pulling in surrounding mana and unleashing it as a raw blast of energy before rushing in and driving his blade straight through the dragon's eye. 전투가 끝나자 용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아키라를 쳐다봅니다. 그가 방금 한 일에 어리둥절해하며 그는 설명합니다. 자신의 만화를 숨기는 방법을 몰랐기에 주변의 만화를 무기 삼아 사용했을 뿐이라고요. 대신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냈는지 묻기도 전에 용의 몸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용은 갑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거대한 푸른 고양이로 변신하면서요. 아키라와 아멜리아 둘 다를 방금 본 것에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아멜리아는 월드아이 능력을 발동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알아차립니다. 그 생명체가 변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것이 어떻게 용의 모습을 취했는지 설명해줍니다. 그 정보를 통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납득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진짜 용이라 한들 이 고양이보다 훨씬 더 강했을 테니까요. 사기꾼 아키라는 얼마나 손쉽게 아멜리아가 월드아이를 사용하는지에 감탄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왜 자신의 능력을 발동하지 않았는지 묻기 위해 돌아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뇌가 반으로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틀림없이 그건 자신의 레벨이 아직은 안전하게 다룰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아키라가 무의식적으로 그 기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이죠. 바로 그때 검은 고양이가 깨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겨우 인간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듯 보입니다. 게다가 엘프에게라니 심지어 용으로 변신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죠. 아키라는 고양이가 말을 하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의 놀란 모습은 그 생명체를 불쾌하게 하는 듯 보입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생각 없는 본능에만 이끌리는 하급 짐승들과 한데 묵지 말라고요. 자신은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왕님께서 직접 창조한 몸이라고요. 하지만 아키라는 흔들림 없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그 마지막 일격 때문에 고양이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다. 검은 고양이는 죽음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그는 가기 전에 아키라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선다. 그의 몸에서는 이제 어둡고 위협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며 마왕이 자신의 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한다. 마족 대륙 화산지대 깊은 곳에 있는 그 선언은 즉시 아키라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는 알고 싶어한다. 마왕이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자신의 영역을 방문하길 원하는지. 고양이는 대답한다. 마왕은 필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따라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고. 지친 고양이는 다시 땅에 눕는다. 그리고 아키라에게 자신을 끝장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거부한다. 고양이는 비웃으며 그에게 고상한 척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모든 악마와 괴물을 적으로 여기니 자신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진정한 적은 왕이지 악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동으로 적이 된다는 것을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아멜리아가 개입한다. 그리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보스방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스가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이 보스를 죽이지 않는 한 고양이는 아멜리아의 논리에 동의한다. 그리고 아키라에게 비꼬듯이 묻는다. 이 방에서 굶어 죽을 작정이냐고. 호기심에 그는 아키라가 왜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예상치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단순했다. 아키라는 자신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른 괴물들과 달리 이 녀석은 실제로 말할 수 있으니 그는 확신한다.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스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물을 죽이지 않고도. 그때 아멜리아는 다른 방법을 떠올린다. 아키라가 검은 고양이와 계약을 맺고 그를 자신의 사형마로 받아들인다면 그 생물은 더 이상 보스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문이 잠금 해제될 겁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 제안을 비웃습니다. 그 생각을 비웃으며 오직 노련한 마법사만이 정교한 만화, 제어력으로 그런 의식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키라가 그런 능력이 있을지 의심합니다. 아멜리아는 동의하지 않고 밝힙니다. 아키라가 이미 능가했다고 말이죠. 그 의식의 최소 요구 조건을요. 그리고 그녀는 아키라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고양이에게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만화를 몸에서 분리했는지요. 고양이를 혼란시키기 위해서요. 고난도 기술로 오직 초대 영웅만이 해냈던. 그녀는 믿습니다. 아키라가 의식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고. 비록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만요. 아키라는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검은 고양이는 경고합니다.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최악의 경우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키라는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그가 그런 도박을 하려는지 말이죠. 체념한 듯한 어조로
고양이는 그에게 진행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든 죽든 더 이상 상관없다고 주장하면서요. 그 무신경한 태도는 아키라를 짜증나게 합니다. 삶에 대한 고양이의 무관심에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키라는 그 사고방식은 나중에 다루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멜리아에게 돌아 의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양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요. 잠시 생각한 뒤 아키라는 고양이의 검은 털에 영감을 받아 나이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고양이는 이름에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아키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이트의 발에 직접 만화를 주입하는 것 말이죠. 아멜리아는 만화 전송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아키라가 과정 중에 통제력을 잃으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키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가 고양이 발에 만화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에너지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그는 이내 깨닫는다. 이 파동이 고양이 안에 있는 동력원임을. 하지만 그가 몸을 가누기도 전에 그의 시야가 격렬하게 뒤바뀌고 그는 한 도시로 곤두박질치는 자신을 발견하고 불길에 휩싸인 모습에 경악한다. 아키라는 그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다. 혼돈 속에서 나이트가 무자비하게 도시를 파괴하며 도망치려는 자들을 학살하는 것을 본다. 아키라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나이트는 공격을 시작한다. 암흑만화의 경류로 아키라를 엄청난 힘으로 강타한다. 아키라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울 때 나이트는 그에게 주저하지 말고 끝내라고 재촉하며 말한다. 그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살아서 말이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아키라는 여전히 고양이를 공격할 수 없다. 이를 본 나이트는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며 강력한 발톱으로 맹렬히 핥힌다. 아키라가 꿈속에서 겪는 고통은 그의 실제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는 반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단검을 나이트에게 던지지만 고양이는 그것을 쉽게 쳐낸다. 그리고 어둠의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한다. 전투를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아키라는 돌진하지만 일격을 가는 대신 그는 일부러 공격을 받는다. 나이트의 발톱이 그를 곧바로 꿰뚫게 내버려둔다. 검은 고양이는 그를 쳐다본다. 충격받은 채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묻는다. 아키라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여전히 그를 죽이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며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나이트도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나이트는 비웃으며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괴물이라고 상기시킨다.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본능은 끊임없이 그에게 소리친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하지만 아키라는 그 가장을 꿰뚫어보고 그리고 맥이 지쳐있음을 안다. 끝없는 살육의 순환으로 인해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더 이상 그러한 충동과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의 발톱을 꽉 움켜쥐며 아키라는 조용히 그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곁에 있으며 확실히 그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점차 억압적인 꿈의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이트가 아키라를 신뢰하기 시작하자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은 작은 평범한 검은 고양이로 줄어들어 아키라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다. 꿈속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 황금빛은 내면의 평화를 상징한다. 나이트가 느끼기 시작하는 그와 함께 아키라는 꿈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팩트의식이 성공했음을 깨닫고 나이트를 만져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는다. 그의 손등에 빛나는 황금색 문양이 나타나고 동시에 매그의 이마에 있던 붉은 인장이 금색으로 변한다. 또한 아멜리아는 설명한다. 이것이 성공적인 팩트의 인장이며 그들의 영혼이 이제 영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나이트도 깨어난다. 아키라를 올려다보며 궁금증을 표현한다. 새로운 주인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싶어한다. 조용한 결심으로 아키라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봉사에 삶을 바친다. 아멜리아가 앞으로 나선다. 자신과 나이트를 소개하고 그녀를 주인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그녀에게도 존경을 표한다. 그 순간 땅에 마법진이 빛나기 시작하며 보스가 공식적으로 격파되었음을 알린다. 하지만 아키라는 생각에 잠긴 듯하다. 그는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이키는 아직 심하게 다친 상태다. 나이키는 그를 안심시킨다. 문은 계속 열려있을 것이며 그들이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회복할 시간을 갖기로 한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제안한다. 이것이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들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나이트는 즉시 동의하고 아키라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새로운 동반자의 성격이 얼마나 빨리 뒤바뀌었는지에 약간 놀란다. 한편 츠카사와 그의 일행은 한 나라에 도착한다. 영웅이 세운 나라로 그들처럼 지구에서 소환되었다. 그들은 온 나라가 역사 속 일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고 경악한다. 주변 환경이 왠지 모르게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기 전에 츠카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한 달밖에 돈이 바닥나는 데까지 그리고 머무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요. 일행 중 한 명이 모험가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말하면서 그들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요. 츠카사는 동의하고 나서 대화를 다음 우선순위로 돌립니다. 정보 수집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요. 이 세상의 방식에 정통한, 그리고 또한 유용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그룹의 다른 한 멤버가 한숨을 쉬며 어딘가에 설명해줄 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방법을 요하지만 츠카사는 믿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기회는 마왕을 물리치는 데 있다고. 그는 오직 왕과 공주만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알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하고 조작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협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단 충분한 돈과 정보를 확보하면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마대륙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사히나는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키라와 먼저 재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떠나기 전에. 왜냐하면 그의 직감은 아키라의 힘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를 만나야 할 것이라고. 일부 멤버들은 아사히나의 편을 듭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아직도 그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렌 사령관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다고요. 그 불안은 재빨리 작은 말다툼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나서서 모두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츠카사를 향해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판단을 묻습니다. 리더로서 그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니까요. 츠카사는 아사히나의 편을 듭니다. 그 역시 인정하면서 아키라가 이미 그들 모두보다 강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역시 의심합니다. 그와 정말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그는 설명한다. 아키라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고. 그리고 지금도 츠카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같은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때부터. 일행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아사히나조차도 아키라가 딱히 팀과 잘 협력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동의한다. 츠카사는 옛 전설에 따르면 오직 선택받은 영웅의 성검만이 마왕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역할에 걸맞게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아키라를 찾더라도 그들과 힘을 합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아직 너무 약하다면. 그래서 츠카사는 일단은 이 나라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한다. 모두에게 훈련하고 더 강해질 시간을 주면서 그와 재회하기를 시도하기 전에. 한편 아멜리아는 아키라와 라이트에게 마음을 연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자신을 고향에서 쫓아냈다고 밝힌다. 그리고 한때 자신을 섬기던 병사들이 그녀를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추격했다고. 결국 그들은 절벽 근처에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중력 마법을 사용했다. 아래강으로 몸을 던지기 위해. 그것은 그녀를 멀리 안전한 곳으로 흘려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심하게 다쳤고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검은 슬라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를 통째로 삼켰고 그녀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던전 안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아키라가 그녀를 구출한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아키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연민을 느낀다. 하지만 나이트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는 슬라임은 보통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설령 슬라임이 아멜리아를 삼켰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소화되어 없어졌을 것이다. 아키라가 그녀를 찾기 훨씬 이전에 아멜리아는 자신도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슬라임에게 어쨌든 감사하다고. 그것이 어떻게든 자신을 아키라에게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아키라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그리고 언니와 화해를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그 생각을 접었다. 그녀는 말한다. 다시 언니를 마주할 힘이 없다고. 아키라는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형제자매 사이는 결국 잘 풀리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에게도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가 끊임없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깊이 아끼고 있습니다. 아멜리아와 나이트는 아키라에게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지 묻습니다. 아키라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세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준 남자. 그리고 세론의 목숨을 앗아간 배신을 떠올리자 그의 감정은 끓어오르고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세이런의 암살을 지시한 왕과 공주 둘 다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세이런의 암살을 지시한 것에 대해 그의 말에 담긴 분노는 아멜리아와 나이트의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멜리아가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의 내면의 폭풍이 가라앉자 아멜리아와 나이트는 둘 다 그 이름을 안다고 밝힙니다. 세이런은 한때 전국의 이름을 떨친 기사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알려진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아키라는 긴장을 풀기로 합니다. 그는 장갑을 꺼내 나이트 앞에서 흔들고 그의 고양이 본능에 충실하게도 검은 고양이는 즉시 그것을 향해 달려듭니다. 아키라는 놀라며 웃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길고양이들에게 사용했던 그 같은 속임수가 괴물 고양이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 아멜리아는 자신도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아키라 둘 다 나이트와 장난스럽게 껴안으며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털의 편안함을 즐깁니다. 그들 주변의 분위기가 다시 가벼워지자 나이트는 아키라를 향해 돌아보며 좀 더 진지하게 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만약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키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양이 정령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고양이를 항상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멜리아는 한숨을 쉬며 끼어듭니다. 자신도 고양이를 좋아해서 질투가 난다고 인정하며 그들이 장난을 끝내자 일행은 던전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아쿠라는 나이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순간이동 마법진이 그들을 데려갈지. 하지만 고양이 수인은 자신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는 극소수의 악마들만이 아직 그런 마법진을 만드는 고대 기술을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키라는 즉시 결심한다. 마족 대륙에 도착하면 그 악마들을 찾아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겠다고. 바로 그때 아멜리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는 옛 이야기를 떠올린다여 쓴 푸른색 순간이동 마법진에 대한 사람의 소망에 반응하며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하지만 만약 2명 이상이 들어가면 그 마법진은 오직 한 사람의 소원에만 반응한다고 한다. 아키라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킨다. 자신은 어디든 상관없다고. 그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아키라는 그녀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마법진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그의 생각은 잠시 가족에게로 향한다. 그는 생각한다. 혹시 마법진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최우선 과제는 복수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마법진이 빛을 발하고 일행은 즉시 올창한 숲으로 순간 이동된다. 그곳에는 거대한 경외감을 자아내는 나무가 멀리 우뚝 솟아있다. 아멜리아는 그 광경에 충격으로 얼어붙는다. 한편 나이트는 침착하게 그 나무를 세계수라고 확인한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엘프의 숲에 도착했다고. 아멜리아는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에 깜짝 놀란다. 하지만 아키라는 이를 반가운 상황 변화로 여긴다. 갑자기 화살 하나가 공중을 가르며 아멜리아를 똑바로 겨냥하여 날아온다. 다행히 아키라가 제때 그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잡아끈다. 그는 즉시 공격의 근원지를 향해 돌진한다. 단검으로 날아오는 2번째 화살을 쳐내며 그리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다. 단 한 번의 유려한 움직임으로 그는 숨어있던 궁수를 숲바닥에 쓰러뜨린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재빨리 그를 알아본다. 그는 리암이다. 리암은 얼굴을 찡그리며 배신자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이 지역의 이상한 빛을 조사하던 중에 그는 아멜리아에게 살고 싶으면 도망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쿠라는 빈말에 귀 기울일 기분이 아닙니다. 그는 리암을 기절시킵니다. 그의 극적인 선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한 박자 늦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봅니다. 그들이 이미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프 군대를 이끄는 이는 다름 아닌 아멜리아의 언니입니다. 눈에 차가운 결의를 담은 킬리카는 아멜리아에게 말합니다. 감히 혼자서 이 나라로 돌아왔으니 그녀의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는 아멜리아의 삶이 놀랍도록 잘 풀리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다음 서열의 계승자로 엘프 왕국의 왕자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의 관계가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믿었던 조언자들과 왕실 경비병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킬리카는 충격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아멜리아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요. 어떤 조사도 없이 경비병들은 서둘러 아멜리아가 유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지 그녀가 불행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결과 그녀는 왕국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킬리카와 그녀의 병력이 그녀를 죽이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주하자 아멜리아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녀는 킬리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떠날 것이니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킬리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킬리카가 움직이기도 전에 아쿠라가 앞으로 나섭니다. 아멜리아 앞에 보호하듯 자리를 잡습니다. 킬리카는 아쿠라에게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가 대체 누구길래 엘프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지 말입니다. 그는 어제 아멜리아를 만났을 뿐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하고 킬리카가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그는 또한 킬리카가 계속 아멜리아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을 지적하며 직접 묻습니다. 아멜리아가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요. 이에 킬리카는 소매를 걷어깃고 변색된 멍이팔을 가로질러 나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아멜리아가 한때 자신에게 약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독이 몰래 섞여 있었다는 것. 이는 왕족 혈통 내에서조차도 저지르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멜리아는 즉시 자신을 변호합니다. 킬리카에게 준 혼합물이 진정 그저 물약이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킬리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합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녀는 아쿠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킬리카의 의도를 감지한 아멜리아는 아키라에게 물러나라고 급히 경고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킬리카는 흡족한 웃음을 터뜨리며 선언합니다. 자신의 최면능력이 이미 발동되었다고요. 즉 아키라는 이제 그녀의 마법에 걸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녀가 보기에는 아멜리아는 공식적으로 유일한 동맹을 잃었습니다. 킬리카는 아멜리아가 절망에 무너질 것이라고 완전히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가 동생의 눈에서 본 것은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아멜리아는 킬리카에게 주문을 풀고 아키라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은 킬리카를 완전히 당황하게 합니다. 그녀는 항상 아멜리아를 약하고 소심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아키라가 앞으로 나서며
아멜리아에게 침착하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확신시키면서 자신이 어떤 주문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 이유는 정신계열 능력은 최면처럼 오직 개인에게만 작용합니다. 시전자보다 현저히 약한 자에게만 해당되죠. 킬리카는 코웃음 치며 누군가가 자신이 천한 신분이라고 여기는 아키라 같은 자가 자신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그녀의 의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멜리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는 킬리카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가 한 거짓 비난을 철회해야 한다고요. 아멜리아에게 한 비난을요. 킬리카는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 비난이 거짓이라고 확신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대답하길 그는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아멜리아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다니 친자매를 독살하는 아카라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킬리카는 아멜리아를 넘겨주라고 명령합니다. 경비병들에게 그를 처형하라고 갑작스럽게 명령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기도 전에 엘프 왕국의 국왕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모두에게 즉시 무기를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킬리카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가 자리를 비웠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시찰로 인해 몇 달 더 말이죠. 하지만 국왕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킬리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모든 경비병들이 재빨리 그녀를 변호하며 나섭니다. 그녀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국왕은 즉시 그녀가 최면 능력을 사용해 경비병들을 조종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통제해서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즉시 말이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아멜리아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건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요.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언니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겪게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킬리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 후에 그는 아카라에게 몸을 돌려 그리고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엘프 영토의 인간이 무단 침입할 유효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아멜리아가 아카라를 변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설명하면서요. 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왕은 인정하지만 그가 아카라의 역할에 감사하다는 것을요. 아멜리아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간에 대한 그의 경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카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떠날 것이라고 아멜리아는 선언합니다. 하지만 국왕은 격분하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멜리아가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계승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카라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결정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아멜리아의 것입니다. 왕은 아키라에게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에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하지만 아키라는 왕의 신하가 아니기에 그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분명히 밝힌다. 왕이 말을 듣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그리고 아키라가 방금 리암에게 한 짓으로 보아 아직 땅에 쓰러져 있는 리암 말이다. 왕은 이미 그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왕은 한 번도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아키라에게 정식으로 결투를 제안한다. 패자가 승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페쿠라는 주저없이 동의한다. 도전이 받아들여지자 왕은 그 싸움이 성스러운 나무의 밑동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엘프의 관습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으로 향하면서 아멜리아는 아쿠라에게 조용히 사과한다. 자신 때문에 그를 이 공경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기꺼이 관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대화를 돌려 그는 킬리카가 그녀를 어둠의 아이라고 부른 것을 언급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아멜리아는 설명한다. 고대 엘프의 전설에 따르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한 아이가 부모와 다를 수 있다고. 이 아이는 땅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어지며 그리하여 어둠의 아이라고 불린다고. 과거에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다른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살해되는 것이 흔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쿠라는 깜짝 놀란다. 엘프들이 아직도 그 미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오래전에 그것이 틀렸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멜리아는 그것이 보통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에 킬리카가 그것을 그녀에게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주로 아멜리아의 눈과 머리 색깔이 그녀의 모든 가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킬리카가 단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다. 그 전설을 편리한 핑계로 삼아 아멜리아를 내쫓으려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쿠라는 말한다. 그는 아멜리아의 머리카락과 눈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성수성수의 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킬리카가 갈등을 부추긴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키라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아키라는 결정합니다. 자신의 은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요. 승리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면요. 엘리아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킬리카가 가장 강한 검사라고요. 모든 엘프 중에서요.
그래서 싸움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키라는 아멜리아가 여전히 자신의 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 후에도 존경심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는 한때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킬리카가 무슨 짓을 하든 아멜리아는 항상 그녀를 사랑하는 언니로 여길 것이라고요. 결투가 시작되자 킬리카는 칼을 뽑습니다. 반면 아키라는 자신의 칼을 칼집에 넣어두기로 합니다. 킬리카는 그가 자신을 모욕하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결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요. 하지만 아키라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요. 전투 중에 그녀를 실수로 죽일 위험이요. 결투가 시작되자 킬리카는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정교한 공격을 쏟아냅니다. 그의 급소를 겨냥해서요. 하지만 아키라는 각 공격을 손쉽게 피합니다. 그는 킬리카가 정말로 명성에 걸맞다고 인정합니다. 최강의 검사로서요. 하지만 그의 속도는 단순히 그녀를 능가합니다. 그녀의 공격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요. 그리고 그녀를 쉽게 밀어낼 수 있게 하죠. 그는 킬리카에게 그녀가 다치기 전에 항복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얕보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발동합니다. 맹렬한 바람의 흐름이 그녀의 칼날을 감쌉니다. 그리고 아키라를 향해 맹렬한 돌풍을 날립니다. 그 기술은 그를 놀라게 합니다. 잠시 동안 그를 방심하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폭발을 옆으로 피합니다. 라이트는 킬리카의 기술을 버프 마법으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설명합니다. 그것이 킬리카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마법이라고요. 거의 완벽하게 연마된 후에 말이죠.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이 능력을 이용해 킬리카는 마음대로 파괴적인 바람 공격을 펼치고 아키라는 그것들을 피하려 계속 움직여야 한다. 격렬한 싸움 중에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알아챈다. 그가 묻자 그녀는 부인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더 이상 그의 캐물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킬리카는 또 다른 공격을 날린다. 하지만 그는 매끄럽게 피하며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녀는 흙바닥에 쓰러진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아키라가 그녀 뒤에 나타나 그녀의 목에 칼을 부드럽게 댄다. 싸움을 언제든 끝낼 수 있었음을 알리는 말없는 표시였다. 그는 그녀에게 항복하고 아멜리아와 화해하라고 촉구하지만 킬리카는 맹렬히 거부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과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맹렬한 분노를 터뜨린다. 온 사방에 통제 불가능한 바람을 내뿜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멜리아와 그녀의 신성한 축복이 과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울부짖는다. 킬리카와 아멜리아는 친한 친구였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아멜리아가 영매 클래스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자 그 클래스는 일단 마스터하면 대륙 전체에 걸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킬리카가 이룬 어떤 것도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아멜리아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킬리카는 분노에 너무 휩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리암이 아멜리아에게 다가가 킬리카를 구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자마자 그녀는 그의 계획을 이해한다. 그녀는 나이트의 등에 올라타 리암이 준 성스러운 나뭇가지를 사용해 정화 마법을 집중시킨다. 킬리카의 지배 아래 있던 모두에게 걸린 주문을 깨뜨리며 마법이 풀리는 순간 킬리카는 격렬한 광란에 빠져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바람 폭발을 소환한다. 아키라는 그림자 마법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맹렬한 싸움 끝에 맹렬한 바람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킬리카는 땅에 쓰러진다. 그녀의 싸울 의지를 꺾어버렸다. 잠시 후 리암과 아멜리아가 그녀의 곁으로 달려왔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킬리카는 그들을 노려본다. 그리고 그녀를 비웃으러 왔냐고 씁쓸하게 묻는다. 이제 그녀가 패배했으니 리암은 부드럽게 그게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킬리카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아멜리아에게 곧장 달려갔다고 비난한다. 마법이 풀린 즉시 킬리카 마법의 남은 부분을 풀도록 도왔다고. 하지만 아멜리아는 리오는 애초에 그녀의 마법에 걸린 적이 없었다고 침착하게 말한다. 킬리카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라고 말한다. 자신을 추방하든 처형하든 뭐든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더 말하기도 전에 왕이 입을 연다. 만약 누군가 처벌받을 자격이 있다면 킬리카가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한다. 혼란스러운 킬리카는 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 그래서 왕은 오래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기억 일부를 봉인했다고 설명한다. 비록 지금은 그 결정이 엄청난 실수였음을 깨달았다고. 그가 자신의 망각 기술을 말하자 킬리카의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 그녀는 즉시 어렸을 적에 던전 근처에서 훈련하며 나날을 보냈음을 떠올린다. 어느 날 오후 그 근처에 한 신비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훨씬 더 빠르게. 그가 들고 있던 이상한 구슬 중 하나를 사용한다면 순진하게 그 남자를 믿은 어린 킬리카는 그의 구슬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던전으로 달려가 시험해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자마자 강력한 몬스터 무리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그녀는 혼자서 그들 모두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 생명체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던전 밖까지. 몬스터는 원래 던전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몬스터들은 분명히 달랐다. 그들이 엘프 마을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킬리카는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혼란은 근처에 있던 엘프들의 이목을 빠르게 끌었고 그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말이죠. 리암이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는 즉시 고블린에게 몸통을 꿰뚫렸고 킬리카는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은 킬리카의 정신을 거의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기억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참혹한 진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리암은 그 전투에서 유일한 사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궁극적으로 수습되었습니다. 아멜리아 덕분이었죠. 그녀는 영매 능력을 사용하여 두 가지의 고급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력 마법과 부활 마법이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그녀는 쓰러졌던 모든 사람들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진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말이죠. 하지만 킬리카만이 유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천천히 그리고 무심코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킬리카는 그들의 거리를 오해했고 그들이 자신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영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진실에 압도된 킬리카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집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죠. 결국 자신의 여동생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단지 빌어먹을 고통스러운 오해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아멜리아는 부드럽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녀는 킬리카를 진정으로 미워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킬리카는 자신이 많은 것을 여동생에게 준 고통에 대해 만회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결국에는 그들이 여전히 가족이고 아멜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날 밤 늦게 성대한 연애가 열립니다. 킬리카의 마음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말이죠. 왕은 직접 아키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평화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말이죠. 약속대로 그는 아멜리아에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의미하더라도 그녀가 아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 왕은 아키라에게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아키라는 나이키가 언급했듯이 짐승의 대륙으로 갈 계획이라고 답합니다. 그곳은 고품질의 장비와 무기를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라고요. 동시에 아사히나와 아키라의 다른 반 친구들도 제가 보기엔 짐승 대륙으로 향하는 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 자리에 머물며 아키라가 따라잡기를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강해져서 야마토 던전의 몬스터들은 더 이상 경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짐승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음에 올 어떤 것에든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엘프 왕은 아키라와 아멜리아를 왕국 외곽 국경까지 안전하게 동행할 전적인 호위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요. 아키라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왕은 설명합니다. 최근 해안선을 따라 일련의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들이 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심지어 말합니다.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키라가 그들이 직접 동행하는 것을 허락한다면요. 하지만 아키라는 정중히 거절하고 그냥 마차를 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아키라는 나이트에게 몸을 돌려 묻습니다. 왜 그녀가 그 엘프들과의 혼란 속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는지 말이죠. 특히 그녀가 분명히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이트는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악마로서의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키라는 이해하고 그녀가 왜 평범한 고양이 행세를 계속하기를 선호했는지 이해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왕이 그것을 괜찮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그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면 말이죠. 라이트는 자신의 조심성이 옳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감각은 마왕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녀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쿠라를 배신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말이죠. 그것은 아쿠라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킵니다. 특히 그가 언젠가 마왕과 맞서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고려하면 말이죠. 하지만 아멜리아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왕이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드도 아쿠라가 한 일 이후 동의합니다. 어제 아쿠라가 한 일 때문에 그녀는 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마왕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그림자 마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전투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아쿠라는 자신을 그 마법으로 완전히 감싸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키라는 그저 그 순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마법이 통제불능이 되어 킬리카를 다치게 할까봐요.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일을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아키라는 전방에서 수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구에게 마차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신의 탐지, 스킬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감지했다고 말이죠. 길 아래쪽에 있는 말이죠. 마부가 망원경을 잡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앞에 한 무리의 산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산적들도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엘프 한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아키라와 일행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당장은 더 나은 선택지가 없기에 일행은 물러섭니다. 산적들이 그들에게 밧줄 뭉치를 던지는 동안 모두에게 서로를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때 아멜리아가 마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그녀의 머리 색깔을 보자마자 그들은 흥분으로 빛납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가 엘프 공주들 중 한 명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레이엄 경 같은 사람에게 넘기면 막대한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산적들이 싱글벙글 웃느라 정신없는 동안 자신들의 행운에 대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키라는 조용히 기척차단을 발동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모두를 기절시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요. 그 후 그는 운전수에게 그들을 묶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밧줄을 사용하여요. 그 일이 처리되자 아키라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레이엄 경이라는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 말이죠. 다행히도 운전수는 사실 그 이름을 전에 들어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레이엄은 우루크 왕국의 귀족이라고요. 그것으로 아키라에게는 충분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운전수에게 잡힌 산적들을 데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엘프성으로 다시 데려가라고요. 그와 아멜리아는 나머지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요. 도보로. 운전수는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시는 호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아키라에게 상기시키면서요. 두 사람 모두를 항구까지 쭉 말이죠. 하지만 이미 상당히 가까이 왔으니 아키라는 그를 안심시키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아키라, 아멜리아와 나이트는 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키라는 새로운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자신의 힘을 더욱더 밀어붙이기 위해요. 아멜리아는 조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직도 레벨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특히 그는 이미 너무 강력해 보이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아키라는 주장합니다. 만약 그가 살인을 위한 복수에 진지하다면 그는 지금 멈출 여유가 없다고요. 나이트가 끼어들어 말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항구 도시는 실제로 미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키라가 더 훈련하고 싶다면 그는 완벽한 기회를 얻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며칠 남았으니 그녀는 그들이 쉬면서 여행을 즐기라고 제안합니다. 그동안에 아멜리아는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배를 타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키라에게 자신은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일몰을 보는 것을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 돌아설 때 그녀는 그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주인은 완전히 책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작별 선물로 준 바로 그 책 말이죠. 그리고 그는 너무 몰두해서 읽고 있어서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아멜리아의 언짢은 표정을요. 사실 아키라는 항해 내내 그 책에 파묻혀 지내고 아멜리아는 약간 소외감을 느낍니다. 결국 그들이 마침내 수인족 대륙에 도착했을 때 내리면서 아키라는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챕니다. 항구 주변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이 즉시 그에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기도 전에 한 무리의 수인족이 앞으로 나서서 그들의 길을 막고 아멜리아를 두고 사라지라고 요구합니다. 아키라는 곧 깨닫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수인족이 분명히 인간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쉽게 복잡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침착하게 아멜리아에게 뒤로 물러서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아키라는 수인족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그들은 즉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으면서요. 결국 빗정 말은 인간이 감히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키라는 더 현명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시적으로 눈멀게 하는 그림자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그는 침착하게 아멜리아를 논란무리를 지나 이끌고 갑니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서면서 아키라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나이트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설명합니다. 고양이는 두려워하고 멸시받기 때문이라고요. 이 지역에서는. 그날 저녁 호텔에 체크인하고 든든한 저녁 식사를 즐긴 후 아키라는 그만 자자고 제안합니다. 방에는 침대가 2개 있지만 멜리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침대가 너무 커서 둘이서 하나를 충분히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키라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고 그가 아직 그 말을 처리하는 동안 나이트는 아멜리아가 무엇을 시도하려는지 완전히 알아차리고 자리를 비워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Akira tries calling her back, but she is already disappeared. Then Amelia casually announces that she is going to shower, leaving him frozen, unsure how to react. Then, when Amelia comes back dressed in a nightgown, she finds Akira already in bed, employing the highly advanced technique of pretending to be asleep, figuring he must be tired from the day's events. She lets it slide, puts her plans on hold, and slips into bed beside him to get some rest. The following day, a knight returns to the room, and upon seeing Akira and Amelia lying in the same bed, jumps to conclusion, and assumes they must have gotten a little cozy after all. But she brushes it aside, and reminds them they have got company arriving soon, so they should probably get dressed. Not long after, there is a knock at the door. Akira tells the guest to come in, and a man named Crow steps inside. Knight introduces him as the top blacksmith on the entire continent, adding that she met with him last night to ask for a favor.
Normally, Crow would not take on random requests like this, but when the infamous nightmare of Adley asks in person, even he could not turn her down. That title catches Amelia off guard, and she wonders what Crow meant by calling Knight that, but there is no time to ask, as Crow immediately requests Zekros' weapon, so he can take a look. After examining it briefly, he notes that the weapon's clearly been overused, likely in a labyrinth, and has taken quite a beating, and Amelia is stunned that he could figure all that out just from a quick glance. Akira asks if Crow will be able to repair the weapon, and Crow replies that, with the right materials and the proper budget, it should definitely be doable. Akira also inquires about the possibility of crafting around 20throwable assassin knives, but Crow looks taken aback upon realizing Akira is actually an assassin. After regaining his composure, he tells Akira that he likely lacks experience to properly handle weapons made by someone like him. 아멜리아는 즉시 불쾌해합니다. 아키라의 기술을 모욕하는 듯한 말에, 하지만 아키라는 그 평가에 딱히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나이트가 나서서 에밀리안에게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로우가 지금은 대장장이일지라도 그는 한때 영웅 파티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투 경험에 관해서라면 그는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크로우는 비록 자신이 말했던 바를 고수하지만 아키라의 경험 부족에 대해 그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무기를 단조하는 일을 맡는 것에 아키라가 요청한 그는 재료의 상세 목록을 휘갈겼습니다. 아키라가 그 일을 위해 모아야 할, 그리고 그동안 그는 말합니다. 아키라의 검을 보관하겠다고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크로우가 검을 가져간다는 것에 약간 놀랐지만, 하지만 나이트는 아키라에게 그의 무기가 안전한 손에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크로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술에 관해서는 아키라는 나이트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나열된 모든 재료를 찾는 것을, 나이트는 그것들을 찾을 가장 빠른 방법은 도시의 미궁을 탐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아키라에게 레벨업할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완벽한 계획처럼 들립니다. 미궁은 도시의 중심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은 모험가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아키라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을 위한 게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아멜리아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크로우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아키라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많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궁에 뛰어들기 전에, 하지만 그는 나이트에게 그녀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텔레파시로 계속 업데이트해달라고, 뭔가 이상해 보인다면. 잠시 후 아멜리아와 나이트는 크로우의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멜리아는 자신이 들었던 것을 꺼냅니다. 하지만 마왕을 쓰러뜨리는데 실패한 임무에서 영웅과 수인 한 명만이 살아남았죠. 그 수인이 그녀는 추정합니다. 크로우였을 거라고요. 크로우는 그를 비웃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녀가 온 이유라면요. 하지만 그건 아멜리아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크로우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어합니다. 크로우는 즉시 그녀를 거절합니다.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면서요. 다시는 견습생을 들이지 않겠다는, 그가 훈련시키려 했던 모든 사람이 그만두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그녀는 당당하게 옆에서 걷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강해진다면 그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들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요. 크로우는 다시 한번 나이트를 애들리의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들의 합의는 아키라의 무기를 고치는 것에만 엄격히 한정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나이트는 침착하게 지적합니다. 아멜리아가 이 요청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키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녀는 또한 그에게 그 오래된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나이트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궁금해진 아멜리아가 물었습니다. 왜 그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부르는지. 나이트는 몇 년 전 마왕이 그녀를 벌하기 위해 애들리로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들이 마족 영토를 침범한 후에요.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도시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에 휩쓸려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동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면서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성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아키라에게 자신의 생명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키라 밑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크로우는 그녀에게 정말 그렇게 쉽다고 믿냐고 묻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어 하지만 나이트는 말하길,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해도 이해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크로우는 그녀에게 증오심을 품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그와 용사 일행이 마왕을 물리치는 데 실패한 후 크로우는 여동생의 무덤에서 추모식을 열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 전투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으로요. 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원한다면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크로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녀는 그저 무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마왕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칼라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휘두른 사람 대신에요. 이에 나이트는 묻습니다. 그가 마왕과 다시 맞설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요. 하지만 크로우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말하죠. 그녀도 마왕도 여동생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요. 나이트의 도시 공격 후 크로우의 여동생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잔해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귀족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는 대신 그는 그 지역을 폭파하기로 택했습니다. 크로우의 여동생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죠. 단지 그녀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의 여동생을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크로우가 복수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복수는 그레이엄 경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음씨 고운 여동생은 그가 그 길을 걷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 시점에서 에밀리가 끼어들어 크로우를 물러선 비겁자라고 대놓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가 가짜 믿음에 매달린다고 비난하죠. 여동생이 복수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단지 그가 진실을 마주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녀도 스스로에게 똑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여동생을 위해 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쿠라는 그녀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크로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멜리아와 나이트에게 조용히 부탁합니다. 남은 하루 동안 자신을 혼자 있게 해달라고요. 동시에 아쿠라는 미궁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괴물들이 미궁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거리를 뒤덮습니다. 아멜리아는 혼란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름이라는 소년에게 가로막힙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예전에 킬리카를 속였던 그 소년임을 알아봅니다. 오름은 마왕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멜리아를 살려두기 위해서요. 그녀에게 유용한 희귀 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괴물들로 애워싸고 재빨리 그녀를 인질로 잡습니다. 아키라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쯤 오름은 이미 아멜리아를 던전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키라는 들어가서 그녀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바깥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는 나이키에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기에 아키라는 이어서 자신의 그림자 마법을 해방합니다. 망설임 없이 눈앞의 모든 괴물들을 집어삼키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 가해진 엄청난 부담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이 쓰러지자마자 그는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나이트는 아키라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급히 내려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안에 있던 이상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몸에서 극심한 만화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갑자기 그림자에 휩싸이고 회복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이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키라의 부상은 사라지고 몸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지만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낯선 침대에 누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매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설명합니다. 그림자 마법을 사용한 후 기절했어요.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크로우의 집에 데려갔죠. 그가 깨어날 때까지요. 아키라 살짝 불안해하며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물어요. 혹시 대여섯 시간쯤 됐을까 걱정하죠. 하지만 마이크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요. 하루하고도 5시간이나 지났다고요. 그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는 거의 자살할 뻔했거든요. 만화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소진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의식을 잃은 동안 그의 그림자 마법이 저절로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를 완전히 회복시켰죠. 그녀는 아직도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가 아는 게 있냐고 묻죠. 하지만 아키라는 그녀만큼이나 어리둥절해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래도 상관없고요. 처리해야 할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크로우를 발견하고 자신이 기절해 있는 동안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가야 해요. 크로우는 그의 다급함을 읽고 묻죠. 정말 이렇게 서두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이미 하루 이상 지났으니 말이죠. 그러니 아멜리아는 지금쯤 마족 대륙으로 가는 길에 절반쯤 갔을지도 모른다고요. 아키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냥 그 빌어먹을 마족 대륙으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녀를 데려올 거라고요. 하지만 크로우는 묻죠. 무기도 없이 어떻게 악마들과 싸울 생각이냐고요. 아키라는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퉁명스럽게 말해요. 무장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크로우는 아무렇지 않게 근처 테이블을 가리켜요. 그곳에는 아키라의 모든 장비가 완전히 수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장비들은 내내 거기 놓여 있었어요. 아키라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정신이 온통 흩어져 있다는 충분한 증거였죠. 그래서 크로우는 그에게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생각하라고 말해요. 돌진하기 전에요. 노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키라는 진정하고 무기를 확인해요. 크로우는 그의 검을 쌍둥이 단검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암살자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말이죠. 하지만 엄청난 재료와 노력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크로우는 그에게 말하죠. 아키라가 여자를 구하면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요. 크로우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키라에게 글자가 새겨진 낡은 반지를 던져줬어요. 표면에 새겨진 어디든 이끌어줄 거야.
알고 보니 전직 용사가 만든 것이었고 독특한 마법이 깃들어 있었죠. 즉 착용자를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향해 가리키죠. 아키라는 아멜리아를 생각하며 그걸 시도해봅니다. 그러자 바로 반지에서 빛나는 붉은 선이 뻗어나옵니다. 미궁을 똑바로 가리키면서 말이죠. 만약 그녀가 마계 대륙으로 끌려갔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가리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에서든 아멜리아는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미궁하네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문을 나섭니다. 마이크가 바로 뒤를 따르면서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마이크는 조용히 그에게 전처럼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키라는 사과하며 만약 자신이 죽으면 그녀도 죽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점을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동시에 미궁 깊은 곳에서는 아멜리아가 부서진 기둥들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봅니다. 모든 일이 그가 바라던 대로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과 같은 악마들은 괴물들을 조종하는 마법을 쓸 수 있지만 인간형 생명체에게 시도해볼 기회는 없었답니다. 전에는요. 그래서 그것이 그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대요. 그녀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법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고 그것 덕분에 그녀를 구속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가짜 목소리로 아멜리아는 왜 아직도 미궁에 갇혀있는지 묻습니다. 오럼은 약간 지루함을 느끼며 그 질문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대화를 위해 앉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등급 악마들만이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겨우 3등 그 악마일 뿐이라 자신의 상급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를 여기서 순간이동시킬 수 있을 거라네요. 아멜리아는 그럼 정확히 어디로 데려갈 계획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오럼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저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그녀가 답을 캐내려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암살자 친구가 그녀를 구하러 들이닥치더라도 그는 아키라가 자신에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도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 그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기에 그녀를 마왕에게 넘기라는 살아있는 채로 무사히 그는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를 생각이다. 미궁 밖에 아키라가 마침내 도착하고 반지는 아멜리아가 분명히 아래에 있다고 확실히 알려줘서 한시도 지체 없이 나이트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그들이 막 들어가려는 순간 한 소녀가 갑자기 그를 부른다. 아멜리아 구출 임무에 참여해도 되는지 묻는다. 아키라는 즉시 그녀를 알아본다. 영웅 퍼레이드 때 잠시 만났던 그 소녀임을. 하지만 그녀가 알리 만무하다. 아멜리아가 미궁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목을 잡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추궁한다. 그는 아주 명백히 밝힌다. 그녀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적으로 다음에 할 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 그녀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던 소녀는 아멜리아의 냄새를 추적했다고 간신히 뱉어낸다. 자신의 수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 흔적이 이곳으로 곧장 이어졌고 입구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아멜리아가 안에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고. 아키라는 납득하지 못한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뜬다. 하지만 나이트가 나서서 말한다. 사실 수인족에게는 냄새 추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흔한 일이라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아키라는 긴장을 풀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차갑게 묻는다. 그리고 숨을 고른 후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소녀는 자신을 레일라 아군이라고 소개한다. 워크왕국의 제1공주. 그녀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한다. 마왕이 아멜리아 공주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들에게 경고하러 왔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키라가 묻는다.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와 아멜리아가 마을에 도착한 순간에 그래서 레일라가 설명한다. 자신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먼저 조사해서 증거를 모으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악마들이 움직였다. 아키라는 아직 그녀가 솔직한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스킬을 활성화한다. 그가 알기로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스탯 창에 있는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끈다. 고유 스킬. 그는 그녀의 영혼 방벽 능력이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레일라는 그가 그것을 아는 것에 놀란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녀의 말을 끊는다.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이니까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방벽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녀의 영혼 방벽은 움직이는 것에 부착될 수 있다고. 아키라는 즉시 그것이 사람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레아는 그것을 확인해주고 그것이 그가 들어야 할 전부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제로 귀중한 다가올 일에 대한 동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레아는 다른 것을 덧붙인다. 마왕은 아멜리아를 특별히 노리고 있다. 그녀의 부활 마법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아키라는 이제 판돈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아에게 그와 함께 나이트에 타라고 말한다. 지금 바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궁 깊은 곳에서 아론은 방금 마왕이 아멜리아의 부활 마법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악마들은 이미 거의 영원히 살고 죽이기도 악명 높게 어렵다. 그런데 대체 부활 마법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솔직히 오름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너무 오래 죽었던 사람들을 되살릴 수 없고 한번 시전되면 며칠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용성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멜리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롬이 얼마나 많이 이미 그녀의 부활 마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이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묻기도 전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그는 아키라를 죽이면 어차피 그를 되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녀가 이미 그 치명타를 입고 나서 자신에게 주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생각에 거의 들떠서 희죽거린다. 아키라의 생명 없는 몸이 땅에 떨어질 때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는 궁금해합니다. 그녀의 반응이 그 끔찍한 공포와 같을지, 그가 몇 년 전 킬리카의 얼굴에서 봤던 것처럼요. 한편 지상에서는 던전으로 향하던 중 아크라가 리아에게 몸을 돌려 그녀가 까마귀 왕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죠. 리아는 가족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슬라임에게 납치당한 가족을요. 그 말에 아크라는 당황합니다. 아멜리아도 검은 슬라임과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말이죠. 리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녀가 우르크 왕가에 입양되었다고요. 하지만 그전에는 조용하고 외딴 마을에 살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슬라임이 갑자기 나타났고, 보통 슬라임은 약한 몬스터라 쉽게 죽일 수 있지만이 슬라임은 달랐다고요.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을 잡아먹었고 단 하루 만에 마을 전체를 전멸시켰다고요. 평범한 슬라임이라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므로 누군가 슬라임을 조작하여 고의로 풀어줬다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잃은 후 왕가가 나서서 그녀를 입양하겠다고 제안했고 보호자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녀는 받아들였고 결국 우루크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위를 이용하여 슬라임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조사는 결국 그녀를 까마귀 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아키라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을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인간들, 야수족, 심지어 몇몇 엘프들도 비슷한 공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희생되었습니다. 일종의 소환 의식에서요.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나중에 그녀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의식이 영웅들을 소환한 의식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그녀가 퍼레이드를 봤을 때 그것은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 마을이 희생되어 이 세상으로 소환된 이들의 얼굴을요. 아키라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어떤 원한이라도 품고 있는지, 일어난 일에 대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다른 영웅들이 일어난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의 증오는 왕과 공주에게 향합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그리고 아키라도 그들과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레이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키라는 레이아에게 왕이 정말로 마왕과 싸우기 위해 그들을 소환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는 그가 믿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족 대륙은 지난 100년간 인류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웅들을 소환해야 한다는 왕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일행은 마침내 미궁 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진행 방식은 각 층에서 일정 수의 몬스터를 물리쳐야 다음 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키라는 그림자, 마법으로 몬스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트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멜리아를 찾았을 때 악마와 싸워야 할 것이므로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체력을 소모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레이아는 싸울 수 없고 그가 여기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나이트는 그에게 그녀가 대신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면 그녀는 찢어발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층의 몬스터들을 순식간에요. 하지만 그 형태에서는 본능의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키라나 레이아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합니다. 아키라는 나이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있는 한 그녀가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는 그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이트는 이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미궁을 휩쓰기 시작합니다. 아키라와 레이아를 등에 태운 채로, 그리고 그녀가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키라는 그들의 정신적 연결을 사용하여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애초에 왜 악마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물었다. 그래서 매드는 첫 악마들이 대체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첫 마왕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악마들에게 이런 멸시를 품게 되었다. 일부 악마들은 진정으로 사악하며 다른 종족들을 으깨야 할 벌레로밖에 보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악마들도 있고 유혈 사태를 피하려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키라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한다. 모든 악마가 사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 그들은 아멜리아가 갇혀있는 층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 리아는 아키라와 아멜리아 둘 다 주변에 장벽을 세운다. 오람은 놀라서 눈을 깜빡인다. 왜냐하면 아키라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키라는 아주 진지하게 아멜리아를 되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오람은 그저 웃으며 묻는다. 그가 곧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이냐고. 그래서 1초도 더 기다리지 않고 아키라는 기습 공격을 위해 돌진한다. 하지만 오람은 손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종종 그의 사지를 베어내며 그를 뒤로 밀어낸다.
그가 아키라를 가지고 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한 채로, 하지만 아키라에게는 아직 한 장의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마법을 발동하고 바닥에 고인 피를 사용해서 싸움의 그림자 야수들을 소환한다. 방심한 오람은 그 생명체들에게 휩싸이고 그것이 아키라에게 기회를 준다. 거리를 좁히고 오람의 양팔과 다리를 베어낼 그를 잔인하게 부상시킨 채로 만든다. 절박한 움직임으로 오람은 모든 미궁 괴물들을 소환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괴물들을 아키라에게 돌진시킨다. 아키라는 그림자 마법 사용의 부담으로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지만 괴물들이 그에게 닿기 직전에 리아는 아키라 주변에 반전된 영원 장벽을 시전한다. 그들의 공격을 바로 그들에게 되돌려보내서 그들을 전멸시킨다. 오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아키라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리고 아키라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를 끝장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오름이 너무 인간처럼 보여서 망설인다. 그 망설임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다. 그가 너무 오래 지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름의 상급자가 도착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 아키라의 마음은 가라앉는다. 그는 3급 악마와의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2급 악마와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지 전혀 모른다. 이것이 6화의 끝이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